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훗날 진행될 에너지 대사의 토대가 되는 내용으로 끝까지 듣지 않고 넘겨버리신다면 나중에 대사가 왜 특정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집중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생물 강의에서는 시간 내에 시험을 위한 지식만을 빠르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챕터의 의미를 하나하나 상세히 짚고 넘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의를 제작하는 목적은 시험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공부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상세히 다루어 볼 예정이니 어디에서나 쉽게 배우지 못하는 지식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부르며 기호로는 H라고 적습니다. 여기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는 화학 반응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반응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를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그래프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에 비해 높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 정도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게 되겠죠. 에너지는 열의 형태로 보통 방출되기에 이를 발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엔탈피의 변화량으로도 나타내 볼 수 있는데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에 에너지량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프로덕트, 생산물의 에너지에서 반응물의 에너지를 빼주면 델타 엔탈피라는 물질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의 변화량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발열 반응의 경우 생산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에 비해 훨씬 작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물의 에너지를 빼줄 경우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에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고요. 델타 엔탈피가 음수인 반응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산물의 에너지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에너지의 투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는 열을 흡수해야 하는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를 엔탈피의 변화량으로 나타내 보면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생산물에서 반응물의 에너지를 빼주니 델타 엔탈피는 양수가 나오게 되겠죠. 즉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고 델타 엔탈피가 양수인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그리고 엔탈피의 변화량인 델타 엔탈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게 저번 시간에 배운 이화작용, 동화작용과도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생명체의 대사 과정에서는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과 거의 비슷한 용어로 쓰이고요. 이화작용도 발열 반응과 거의 비슷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델타 엔탈피만으로는 해당 화학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지 혹은 비자발적으로 일어날지를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특정 화학 반응이 발열 반응이라면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게 될 테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흡열 반응일 경우에는 에너지의 투입이 필요하기에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갑자기 델타 엔탈피만으로는 자발성을 알기란 어렵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함께 보시죠. 위에서 배운 내용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얼음이 물로 변하는 반응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당연히 얼음에게 열을 투입해 주어야 물이 되기에 전체 반응은 흡열 반응이겠죠. 그런데 이 반응은 상온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선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방금 배운 엔탈피의 변화가 맞습니다. 이를 통해 반응이 열을 흡수했는지 혹은 열을 방출했는지를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델타 엔탈피만으로는 위의 예시처럼 실온에서 녹는 얼음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물리량을 더 고려해 봐야 되죠. 복잡한 수식이 등장할 텐데 그 전에 먼저 큰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을 봐야 의미가 잘 와닿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얼음의 분자 구조는 물 분자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질서정연하게 수소결합을 이룬 상태입니다. 반면 물 분자들은 보다 더 자유롭게 역동적으로 수소결합을 붙였다 떼었다 하며 무질서한 상태로 존재하죠. 즉 얼음이 물로 변화하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델타 엔트로피가 증가해 양의 값을 갖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고립계에서 해당 반응이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면 자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제가 아까 조건에 상온이라고 덧붙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상온이라는 조건은 바로 온도를 나타내는 조건이죠. 그리고 이 온도라는 요소가 자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식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도와 델타 엔트로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수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수식을 함께 보시죠.
해당 식을 보시면 엔탈피의 변화량뿐만 아니라 온도와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함께 고려하는 수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인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해낼 수 있죠. 영어로는 깁스의 free energy라고 하며 줄여선 G라고 표현하고 한국어로는 자유에너지라고 부르는 값입니다. 이때 델타 G를 구하는 이유는 델타 엔탈피와 마찬가지로 나중에서 처음을 빼서 델타 G가 만약에 음수가 나올 경우에는 에너지가 그만큼 방출됐다는 뜻이겠죠, 똑같이. 그래서 자발적인 반응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델타 G가 양수인 경우에는 에너지의 투입이 필요한 비자발적인 반응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델타 G가 반응의 자발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값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예시로 돌아가 볼까요? 얼음이 물로 변하는 반응의 델타 엔탈피는 흡열 반응이기에 양수였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무질서한 물로 변화하기에 델타 엔트로피 값 역시 양수였고, 여기에 양수인 온도를 곱하게 되니 보다 큰 수가 작은 수에서 빼지는 수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따라서 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게 되니 델타 G는 음의 값이 나오게 되고, 흡열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얼음은 자발적으로 물로 녹게 되는 것이죠. 즉 자발성은 엔탈피만이 아니라 엔트로피와 온도까지 모두 고려한 델타 G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대사를 배울 때 나오는 다양한 화학 반응들 옆에 이 델타 G가 적혀 있다면 이를 외계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해당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팁을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세포호흡의 반응식 옆에는 항상 델타 G는 마이너스 686몰 퍼 킬로칼로리다 라는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이는 포도당 1몰이 분해될 때 약 686의 킬로칼로리의 자유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어 세포가 일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델타 G를 아직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화학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온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결합이 끊어질 때가 아니라 기존 결합을 끊고 새로운 결합을 만들었을 때 전체 자유 에너지 양이 줄어들면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는 포도당이 가진 에너지에 비해 이산화탄소와 물이 가진 에너지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자유 에너지가 방출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포 호흡에 적힌 델타 G는 음수이기 때문에 이 반응은 조건만 맞으면 세포 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겠죠. 그리고 이 에너지의 일부는 열로 방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립계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난 시간 내용과도 링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호흡 반응 속에는 제가 엄청나게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톱니바퀴가 물려있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 챕터와 네 번째 챕터의 설명을 들으셔야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에 뒤의 내용까지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자유에너지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델타 G의 경우에는 자유에너지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뺐을 때 나오는 변화량을 뜻하겠죠? 그리고 이게 음수일 경우에는 반응을 통해 자유에너지가 감소한 것이니 이만큼의 에너지 값이 밖으로 방출되어서 세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해보면 반응을 거치면서 물질이 가진 자유에너지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물질이 더 이상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우리가 4년기 시간에 다루어 보았던 평형과도 연결됩니다. 여기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로, 혹은 C 플러스 D가 다시 A 플러스 B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역 반응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순간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동일해져서 더 이상 농도의 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평형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더 이상 자유에너지가 줄어들 여지가 없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역 반응의 평형점은 자유에너지가 최소인 상태이고요.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지식을 이어보시면 됩니다. 이를 비유로 제가 표현해드리면, 웅덩이에 우리가 맨 처음에 공을 빠뜨리게 되면 우측으로 조금 올라오게 되겠지만 결국엔 여기도 내리막이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가장 안정적인 깊게 패인 상태의 정지 상태로 놓이게 될 겁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이 공의 자유에너지가 최소가 되어 더 이상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이 상태가 옆에서 본 평형 상태와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시선을 세포 속으로 옮겨 볼게요. 세포는 끊임없이 화학 반응들을 일으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반응을 일으키는 기질들이 전부 평형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이 약 10단계라면 이 10단계에 있는 기질들이 전부 다 평형 상태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방향으로도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거고요. 결국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이게 바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기지를 공급해주고, 여기서는 기지를 포도당으로 볼 거고요. 쉽게 밥을 먹으란 소리입니다. 그래야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여러 가지 반응이 끝난 뒤에 나오는 생산물들, 혹은 이걸 대사 노폐물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걸 빠르게 밖으로 배출시켜 줌으로써 여러 화학 반응에 흐름이 생기게 되고, 세포는 기질 속에 저장된 자유에너지를 방출시켜 ATP라는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시킬 수가 있고요. 이것을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러한 연결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ATP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함께 볼 건데요. 사실 우리가 ATP가 사용된다 라고 하지, 이게 어떤 식으로 자유에너지를 방출해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을 깊게 파고들어 보자는 겁니다. 먼저 ATP는 5탄당 리보오스의 인산기 3개와 아데닌 염기가 결합된 구조로, 세포는 ATP를 가수분해했을 때 나오는 자유에너지를 활용해서 세포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특정 반응을 일으키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곧 대사 과정에서 배우게 될 포도당의 분해 과정, 해당 과정이라고 하죠. 이 해당 과정의 첫 단계에서는 포도당을 포도당 6인산으로 전환시키는 반응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반응이죠. 이때 포도당에는 인산기 하나가 더해졌으니 덩어리는 커지는 동화작용이고 에너지가 필요한 흡열 반응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반응의 델타 G는 음수입니다. 어떻게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인데 세포 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ATP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 반응은 단독으로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이 맞지만, ATP를 가수분해하는 반응과 동시에 일어나면 자발적인 반응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실게요. 그래프로 그려진 첫 번째 반응을 보시면요, 포도당에 인산기를 더해서 포도당 6인산을 만들어내는 반응은 델타 G 값이 양의 값이 맞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이고요. 단독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반응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반응인 ATP의 가수분해 반응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자유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음의 값이고요.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만약에 이 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면 둘의 자유에너지는 가산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처럼 자유에너지는 가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델타 G1이 양수였어도 델타 G2가 조금 더 큰 음의 값이라면 두 값을 더했을 때 델타 G3의 값은 음의 값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자발적인 반응이 될 거고요. 이 세 번째 반응의 식을 보시면 포도당이 포도당 6인산 되는 과정에 ATP의 가수분해되는 에너지를 활용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에너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숫자를 보고 빠르게 계산이나 해석이 가능하시다면 우리가 이후에 공부할 해당 과정, TCA 회로와 같은 복잡한 대사 과정을 공부하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공부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대사 공부가 재밌어져요. 하지만 아닐 경우엔 이 외계어는 뭐야? 나 이거 못하겠는데?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챕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포는요, ATP를 얻어낸 다음에 이를 가수분해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흡열 반응인 대사 반응 역시도 동시에 일으킨다면 자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면 대사 과정 해석이 어렵겠죠? 제가 물질대사 편에서 지나가듯 말씀드렸었는데, 체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효소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캠벨 책 하나만으로는 오늘 배운 델타 G처럼 효소가 지니는 의미를 100%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생략된 내용도 많아요. 따라서 다음 편에서는 효소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책들을 활용해 깔끔하게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었다면 친절한 댓글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나 댓글이 제가 강의를 제작하는데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